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진번에 대하여는 문헌 자료가 거의 없어 이 국가의 위치조차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진번의 운명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바, 진번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고찰은 고대 한국사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진번의 위치는 북방설과 남방설로 대별되고 있다. 북방설로는 요동설, 고구려설, 숙신설 등이 있고 남방설에는 맥국설, 진국설, 마한설, 대방설 등이 있다. 한편 도유호는 진번이 오늘날 한국의 함경도 북쪽에 위치해 있어 남여의 반란 후인 기원전 128년에 세워진 후 잠시 존속했던 창해군 영토의 임둔군과 나란히 있었다는 이색적인 의견을 내놨다. 진번의 위치에 관하여는 남방설을 지지하고 있다. 청천강을 조선의 북계로 간주하는 이른바 조선의 위치에 있어 대동강 주창자들은 진번이란 나라를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위치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도유호는 진번의 위치를 임둔이라 하였고 이병도는 대방군 영토에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진번군은 폐지된 후에 반은 낙랑에 합쳐 남부도위 내지 대방군이 됐고 나머지 반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후에 그곳에서 백제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고대 사서의 단편적인 자료에 입각해 진번의 위치 문제와 아울러 이병도, 도유호의 학설을 포함한 몇몇 유력한 주장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사서에 기술되어 있는 진번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사기 권 129 연은 동쪽에서 예맥, 조선과 진번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권 130 연태자 다는 반란을 일으킨 후 요동에 숨었다. 위만은 패주자를 모아서 그들과 함께 동으로 진격해 진번의 요새를 구축했다. 권 115 연이 커져서 진번, 조선을 병합하고 장세를 쌓았다. 진번의 인접국들이 천자에게 사서를 보내거나 사자와 함께 입주하기를 원했을 때 우거는 그들을 방해하고 통과를 허락치 않았다. 권 115 진번, 임둔, 낙랑, 현도군이 설치됐다. 한서 권 95 위만 훨씬 이전의 연은 진번과 조선을 복속하였다. 사고는 전국시대에 연이 이들을 정복했다고 말했다. 위만은 점차 진번과 조선의 많이들을 복속했다. 사고는 연, 제의 망민들 뿐만 아니라 진번, 조선의 많이들도 모두 위만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권 6. 그 영토에 진번, 임둔, 낙랑, 현도, 사군이 설치됐다. 권 28. 현도군은 무제 원봉 4년에 설치됐다. 왕부는 고구려를 하구려로 불렀고 유주에 병합시켰다. 삼국지 위략에는
우거가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왕에게 간언을 했으나 우거가 자신의 충고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욕을 느낀 조선의 상 역계경은 동쪽의 진으로 갔다. 이천여호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더 이상 조선, 진번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후한서 권 85. 원봉 3년에는 조선을 정복한 후 낭랑, 임둔, 현도, 진번의 4군으로 나뉘었다. 소제 시원 5년에 임둔, 진번군이 폐지돼 낭랑, 현도군에 병합됐다. 현도군은 후에 다시 고구려 땅으로 옮겨졌고 단단대령 이동의 옥저와 예맥은 모두 낭랑에 병합됐다. 자치통감 권 21. 한족 응소는 현도를 진번의 옛 국가라고 전했다. 진번은 기원전 3세기 초 무렵 조선과 연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와 관련해 처음 기술됐다. 이 명칭은 마지막으로 기원전 82년 소제 5년의 기록에 나타난다. 이때 한국의 행정은 임둔, 진번을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진번과 조선이 나란히 기술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연의 침략, 위만의 정착 등 중국과 관련된 사건에서 진번은 조선의 서부 또는 북서 변방으로서 중국 및 조선과 상호 접촉한 하나의 국가 내지 지역으로서 나타난다. 그 위치를 논한 여러 학설 중 북방설의 요동설이 가장 타당성 있게 보여짐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다음의 논거들이 이 값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료에 의하면 연은 기원전 283년 진번과 조선을 점령했으나 정확히 말하자면 영토의 일부분을 조선은 정복되지 않고 약화되었을 따름이었다. 이천리나 되는 조선의 서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연이 쌓은 장성의 동단은 양평 부근이었다. 따라서 연과 조선 사이의 경계는 거의 요양에까지 미쳤던 것이다. 만약 진번이 한국의 동부 연안이나 조선의 남부에 있었다면 조선은 멸망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진번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점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위만은 초기에 서부 조선에서 진번과 조선의 만일을 복속시킨 다음 한족의 왕권을 장악했다. 따라서 진번은 조선 본토의 서부에 위치했던 것이다. 사기의 주혜자인 서광은 진번이란 용어를 연에 의하여 서쪽 영토를 상실한 이후에 국경이 됐던 만번한과 관련 짓고 있다. 이는 요동의 요양 부근에 소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역적으로 가까웠던 만번한과 진번의 지명에 번이라는 공통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진번이란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이 현명할 듯 싶다. 이 말은 사실 진자와 변방의 뜻을 가진 번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진번이란 말은 변방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변방이란 뜻의 번은 삼국지에서 이때부터 중국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조선의 변방에서 거주했다라고 쓰여졌다. 여기서 조선 번민이란 말은 조선의 변방 거주자로 해석된다.
그러나 진번이란 지명이 축약, 표기되었다고 충분히 가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이 일절은 중국에서 도망친 무리들은 조선의 진번, 즉 변방의 주민이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삼국지인은 조선의 상인 역계경이 동쪽의 진국으로 가서 더 이상 진번, 조선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만일 이병도의 주장대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요동설을 인정하게 되면 진번을 병합한 조선의 우거왕이 그 인접국들과 한의 외교 관계를 방해하였다는 사서의 기록을 수긍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분명히 부여, 음루 등 동북지역의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번의 남방설과 동방설로는 조선이 그들의 외교 관계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다. 임둔군과 진번군이 폐지되어 낙랑군과 현도군에 병합되었다는 일절은 요동설과 일치된다. 임둔군이 낙랑군에 병합된 이상 동방설과 남방설에서 현도군을 언급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이는 폐지된 임둔, 진번군이 낙랑에 병합되었기 때문이다. 응소 등 몇몇 주해자들은 현도가 진번의 옛 국가임을 지적하고 있다. 진번을 관할하였던 사편도 같은 지역에 있었다. 진번이 조선의 변방이었다는 증거를 이른바 한이라는 명칭에 관하여 쓴 이지린의 저술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고대 한국의 고조선 시대에 한이라 불리우는 몇 개의 속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한국은 남한에 존재했다. 고조선의 한국은 진, 번, 맥이라 불리웠다. 따라서 이지린의 주장대로 따르자면 진번은 요동에 있었던 진, 번이라는 두 국의 공통 명칭이 된다. 진번이란 지명이 위만조선 이전까지는 사서에 독자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미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이지린의 지적은 옳은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해 이지린은 위만이 이전까지는 독립국이었던 진번을 병합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진번의 위치를 요동으로 보고 있는 이지린의 주장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위에서 열거한 논거들을 기초로 해 진번은 고조선의 북쪽 변방인 지금의 서평, 무순, 돈화시 사이의 지역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진번군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후에 그 영토는 현도군에 편입됐고 통치권도 그곳으로 이관됐다. 현도와 진번이라는 명칭이 이전에는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서로 상이한 명칭이면서 똑같은 지역에 적용되었을 수도 있다. 그 예로 현재의 개원, 대안 및 태사하와 둔짜자가 강 사이의 영토는 고구려의 습격으로 진번군이 두 번째로 이동한 후 현도군에 편입됐던 것이다. 이 지역은 문헌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언급되고 있다. 우리의 견해로는 조선의 영토는 당시 현토와 낙랑군의 땅을 포함하였다는 사기의 기록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견해대로 진번이 서북사회가 아니라 후방행렬, 즉 후에 고구려에 병합된 부여와
예맥 쪽의 영토에 위치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고대 한국 사회의 발전 단계, 특히 진번과 조선 사이의 계승에 관한 이병도의 이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왕조 분쟁 이후에 고조선에 분할된 일부였다는 그의 주장은 적절한 것 같다. 결국 개별적인 역사적 운명체인 조선과 진번은 그 사회, 경제 발전 수준 때문에 지나치게 서로 구별되지 않았고 고대 역사가들은 그들의 밀접한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번을 항상 분리하지는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후한서에도 조선은 정복된 후에 진번을 포함하는 4군으로 분할됐다고 전하고 있다. 고대 한국 사회의 발전 단계에 관한 이론은 전통적으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한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는 국가의 사회, 경제 발전의 기본 단계와 관련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역사적 자료와도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조선의 시대 구분은 그 사회의 물질 문화를 연구한 다음에야 비로소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조선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역사의 기본 단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기원전 12세기 이전까지는 고조선사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한국 사회는 전설시대였다. 이 시기의 사건들, 즉 단군 신화를 수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13세기에 편찬됐다. 최초의 지배왕조가 처음 출현한 결과 한국사에 있어 최초의 정치적 통일체가 형성된 것은 기원전 12세기에서 8세기 무렵이다. 그에 대한 자료는 전설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신뢰성이 부족하다. 다만 고대 한국 사회 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 즉 이전의 혈연 관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계급들의 사회가 출현하였다는 사실만을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문헌사료에는 또한 지배왕조의 출현, 국가의 형성뿐만 아니라 고대 한국 사회의 문명화, 의식 행사 및 유산 계급의 이익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법조문의 출현에 대하여 언급돼 있다.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는 많건 적건 조선에 대한 자료가 사서에 규칙적으로 언급돼 있다. 거기에는 자연의 풍요로움과 지리적인 위치 및 인접국들과의 갈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중국 사가들에 의하여 사서에 서술됐기 때문에 여러 사건은 그들의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의 경제 발전 단계와 문명 수준을 경시하고 한국 고대의 문화 형성을 중국의 영향 아래에 두고자 한 경향이 현저하다. 기원 후 2세기는 조선사의 최종 단계로 간주된다. 주로 무력 충돌에 대한 사건들이 비교적 세밀하게 사서에 서술돼 있다. 이때 조선은 북동의 한 제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한의 무역 활동을 방해하는 실질적인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의 침략을 모면할 수 없었으며 계속된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여 멸망하였던 것이다.
제3장 남만주와 한반도 북에서의 초기 철기 시대. 제1절 초기 청동기 시대. 한민족의 선조인 조선인들의 문명은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 현재 중국의 요령, 길림지방, 그리고 한반도의 평안, 황해, 한경, 강원지방에서 형성됐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정착했다. 구석기 유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발굴 연구됐는데 그 시기는 50만 년 전, 40만에서 50만 년 전, 20만에서 10만 년 전, 4만 년 전 등으로 추산된다. 고고학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지역의 거주자들은 이미 신석기 시대에 현 황해도와 남시베리아 지역의 고대 문화와 다른 일정한 공통점을 지닌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거주자들은 정착된 농경 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발견된 많은 도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 도구는 뿔과 돌로 된 곡괭이와 쟁기, 낫, 반월형 석도, 갈석 등으로 농경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농경지역 거주자의 주거 형태는 원형과 장방형의 혈거, 그리고 일련의 받침 기둥으로 받친 땅으로 된 지붕을 한 반혈거였다. 상설적인 형태의 이러한 주거 형태들은 한반도와 요동반도 남쪽에서 발굴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남만주와 한반도 거의 전역에 여러 가지 문양의 유문 토기가 지배적으로 되는데 그 밑바닥은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였으며 그 무늬는 점선과 전나무 잎 형태, 사선으로 된 띠 형태, 나선과 물결 모양의 형태, 그리고 꼬인 빛의 형태다.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석기류들 가운데서 그러한 토기가 발견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평양 금탄리에서 출토된 형의 토기는 한반도 북서쪽과 요동반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의 신석기 시대의 유문 토기 문화 가운데는 다소 낮은 등급의 특징군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방 문화가 포함된다. 신석기 시대 말에는 무늬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는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청동기 시대 초에 오면 어느 지역에서나 지배적인 것이 된다. 무문 토기와 더불어 붉은색으로 착색한 것과 광택이 있는 토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시에 토기 형태도 변화하는데, 즉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팽이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 그 특징으로 새로운 모양의 무덤, 지석묘와 석관묘가 나타나고 널리 파급되는데 이러한 묘는 때로 거석 문화에 합쳐진다. 연대상으로는 다소 뒤늦기는 하지만 거석 문화 시기에는 돌과 돌흙으로 묘역을 구분한 크지 않은 묘제방 모양의 무덤도 축조됐다. 청동기 시대에는 석기도 계속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 시기의 유적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널찍한 반월형 석도와 달 모양의 도끼와 같은 석기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단군 신화를 고찰해 보면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 지역에서의 인종 구성의 변화와 그 과정이 사실상 물질 문화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토기에서는 새로운 특징이 뚜렷해진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청동기 시대의 도래를 새로운 형태, 즉 무문토기의 출현과 연결 지우는데, 그러나 만주 지역의 신석기 시대 말기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는 탓으로 그것의 원료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토기와 같은 하나의 사실로는 아무리 잘 얘기한다 해도 새로운 종족이 유입되었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의 석기 시대와 초기 청동기 시대의 주거 발전을 세 단계, 신석기 전성기, 석기 말기, 그리고 초기 청동기로 나눠 고찰해 보기로 하자. 현재 분류된 신석기 시대 유적의 주거지는 15개로 그 가운데는 서포항, 지탐리 4, 세죽 5, 로산리 2, 5호 주거지, 금룡리 5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구조의 대부분은 30cm 이상의 구멍을 갖는 반혈이거나 또는 이보다 더 큰 70에서 160cm의 구덩을 갖는 혈거 형태다. 이들 주거지를 평면도로 보면 사각, 사다리꼴 또는 장방의 모양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들 주거에는 천정을 받쳐줄 받침대가 없다는 사실이다. 둥글고 원추형의 로지가 있는 주거의 받침대는 4개에서 32개까지 있다. 받침대의 숫자에서의 뚜렷한 차이는 서포항 주거지에서 관찰된다. 나머지 유적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즉, 보통 7개에서 16개 정도의 받침대가 있다.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는 모든 주거지는 그 종륜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여기서 예외가 되는 하나의 종축이 좌우선을 따라가고 있다. 주거 면적에 있어서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데 최고 면적이 최소 면적을 2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면적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또한 유적에서이다. 신석기, 전성기 시대의 유적은 대단히 많이 연구됐는데 이 시기의 주거에 대해서는 31종이나 되는 정보가 얻어졌다. 그 가운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더불어 새로운 주거지, 범의 구석, 토성리, 신암리, 룡암리, 쌍사자 제1층 유적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주거지 구조에서 심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처럼 이것은 구덩 깊이가 25에서 100cm까지 되며 바닥이 다져진 것이나 구워진 점토로 되어 있는 사다리꼴, 장방형 내지는 사각형 형태의 반혈거와 혈거들이다. 로지의 구조에서도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처럼 직경이 평균 60cm에서 70cm의 원추형 또는 둥근 형태다. 로지 밑바닥 주변에는 자갈이나 토기의 파편들 또는 통상적으로 두꺼운 뚜껑 부분이 둘러싸고 있다.
신석기 시대 말기의 혈거, 반혈거의 뚜렷한 특징은 이들 종축의 방향이 어느 지배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의 종축은 넓게 얘기하면 좌우선 쪽과 대각선 방향이다. 여기서 모든 차이점은 하나의 유적 내에서도 관찰해 볼 수 있다. 한반도 경계 너머에 있는 쌍사자 유적 중 4개의 주거는 신석기 시대 말기 집합물 안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이 시기의 다른 거주지역 서포항, 토성리, 신암리, 룡연리의 주거를 모방한 듯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시기의 주거는 한 형태이며, 이러한 유적을 남긴 거주 종족은 유사한 문화적, 종족적 측면을 지녔다는 것이다. 초기 청동기 시대의 관계에 대는 68개의 주거, 신흥동, 침촌리, 석교리, 공귀리, 세중리, 범의 구석, 오동에서는 이미 지방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동과 범의 구석의 주거 유적은 두만강 하류에 있는데 구멍의 깊이에 큰 차이가 있으며 받침 기둥의 숫자도 상당히 다르며, 같은 함경 북도 지역에 있는 주거에서와 같이 로지에는 특별한 구조물이 없음으로 인해 그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나 바닷가에서는 깊지 않은 구멍과 10개 이하의 받침대가 있다.